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프레드릭 와이어하우저라고 하는 사업가인데요. 그는 18살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세계 최대 목재 기업을 건설한 사람이고요. 돈도 엄청 벌었죠. 그는 미국 역사상 7번째 부자로 기록된 사람이랍니다. 나무를 팔아서 자동차왕 헨리 포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는 록펠러나 카네기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그가 건설한 목재 제국은 록펠러의 정유 사업이나 카네기의 철강 사업만큼이나 강력하고 그 영향력이 지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언론에 노출을 꺼려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조차 최근까지 잘 모르던 사업가랍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땅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성기 시절에 그는 미국 땅의 2%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의 크기가 미국의 1% 정도 되니까 그는 남한 땅의 2배나 되는 크기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럼 미국의 목재 제왕 와이어하우스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어하우스는 1834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1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이 시절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1830년부터 1860년까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무려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70%가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감자 역병이 돌아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시기이고요. 독일은 1848년 혁명이 발발하면서 정치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와이어하우스가 미국에서 처음 정착한 곳은 펜실베니아 인근 독일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는데요. 처음 몇 년은 맥주 양조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맥주의 나라라서 그런지 독일 이민자들 중에 맥주 양조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조장 주인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을 보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와이어하우스 집안은 원래 독일에서 포도 농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농사꾼이 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지방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땅을 거의 공짜로 불어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주 록 아일랜드로 이사를 간답니다. 록 아일랜드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200km 정도 가면 미시시피강 상류를 만나는데 미시시피강 중앙에 위치한 일종의 섬이랍니다. 한강에 있는 여의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어하우스는 농장을 하려고 록 아일랜드로 이사를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당시에 록 아일랜드는 목재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강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지만 산림과 평원의 경계상에 위치해 있었고요.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까지 가는 철도도 얼마 전에 건설되었지요. 도시를 건설하려면 목재가 꼭 필요한 원자재이지요. 록 아일랜드의 목재상들은 근처 산림에서 수집된 통나무를 건설에 필요한 목재로 가공하는 제재소를 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재 산업의 잠재력을 간파한 와이어하우스는 록 아일랜드에 있는 한 제재소에 취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통나무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는 일을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당시 이 지역에서 목재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독일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그는 이들 이민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했답니다. 와이어하우스는 1859년 25살에 자신의 목재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그렇듯이 그 역시 사업 초창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당시가 경기 침체기였거든요. 통나무 가격은 끝없이 떨어지고 많은 제재소들은 도산을 했지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헐값으로 나온 제재소나 통나무 야적장과 산림지를 적극적으로 인수했답니다. 인수자금은 높은 이자율의 은행빚을 끌어들였고요. 경기 침체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경기 침체가 끝나면 목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이 시절 그는 이자를 내기 위해서 매일 죽기 살기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적중했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가 되살아났지요.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그는 날카로운 사업 감각과 사람과의 소통 능력으로 미국 목재 산업에서 수많은 혁신을 주도했는데요.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혁신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와이어하우스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목재 산업 협력 조직을 결성했는데요. 그가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목재 산업에는 산림 소유자, 벌목꾼, 하천을 통해서 통나무를 운반하는 사람, 제재소, 목재, 운송업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만 명의 업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산림 소유자는 나무가 많은 산을 사서 벌목꾼에게 나무를 팔았지요. 벌목꾼은 나무를 베는 작업을 주로 겨울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통나무를 운반하는 문제 때문이랍니다. 산속에서 벤 나무를 운반하려고 하면 위에서 굴리고 평지에서는 말이나 눈썰매로 끌고 가서 강으로 갖고 가야 했지요. 이 시절 유일한 운송수단은 배와 말밖에 없었으니까요. 한겨울에 도끼와 톱만으로 거대한 나무를 베고 강까지 옮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4년을 살아와서 겨울에 이 지역이 얼마나 추운지 잘 알지요. 산림 소유주는 벌목꾼이 나무를 다 베고 난 후에 그 땅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다시 팔았죠. 산림 소유주는 가능한 신속하게 벌목을 마치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야 땅에 대한 재산세 내는 것을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벌목꾼들은 각자 자신이 자른 통나무에 표식을 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겨울 동안 강가에 모여진 수많은 벌목꾼들의 통나무는 봄철이 되어서 미시시피 강에 얼음이 녹으면 강물 흐름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면 이들 통나무를 엮어서 커다란 뗏목을 만들어 몰고 다니는 인부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강물로 운반된 통나무들은 물살이 거의 없는 몇 군데 특정 지역에서 모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나무 분류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각 통나무 표식을 보고 어떤 벌목꾼의 것인지 분류하는 작업이죠. 그렇게 분류된 통나무들은 수많은 제재소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물론 벌목꾼과 제재소 간 통나무 가격을 사전에 협상한답니다. 그리고 제재소는 통나무를 여러 종류의 건설 자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제재소에서 생산된 목재는 증기선, 마차 또는 철도로 대도시로 운송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복잡한가요? 이것도 제가 많은 것을 생략하고 말씀드린 것이랍니다. 요약하자면 산에 있는 나무가 건설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로 바뀌기까지 엄청 많은 종류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작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들 수많은 작업을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벌목꾼은 뗏목을 운반하는 인부에게 뇌물을 주고 통나무 표식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통나무를 우선적으로 운반하도록 매수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뗏목 인부들이 한꺼번에 뗏목을 운반하다가 강이 통나무와 뗏목으로 막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교통체증이지요. 신호등과 교통경찰이 없는 도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 번 통나무 체증이 발생하면 몇 주씩 엄청난 양의 통나무가 강에 묶여 나무가 썩기도 하면서 목재 공급에 차질을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와이어하우스는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인데요. 목재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는 신디케이트를 만든 것이랍니다. 일종의 파트너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신디케이트의 수장 역할을 했지요. 조합 파트너들은 그동안 쌓은 신망과 네트워크 덕택에 별 무리 없이 그의 제안을 따랐다고 합니다. 와이어하우스의 두 번째 혁신은 적극적으로 산림지를 구매한 점인데요. 목재라는 자원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죠. 그가 목재 사업을 하던 시기는 미국의 산업혁명과 도시화 시기였기 때문에 목재 수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사실 수요 폭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문제는 통나무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목재회사는 산림을 사서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농부나 투기꾼에게 토지를 판매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목재회사는 나무의 공급을 받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했답니다. 록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한 와이어하우스도 새로운 나무를 찾아서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외진국까지 천천히 서쪽으로 근거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무라는 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데요. 지금 용어로 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산림의 나무를 모조리 벌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목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즉 신디케이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와이어하우스는 목재 판매로 번 돈 대부분을 산림 구매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산림 구매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하나만 소개하지요. 와이어하우스는 오래전부터 미국 태평양 연안 산림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교통 및 운송 문제로 아직 벌목을 하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산림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시애틀 동쪽에 엄청난 규모의 산림지를 갖고 있던 재벌이 있었는데요. 제임스 힐이라는 북서부 철도 왕이 소유하고 있던 산림지랍니다. 제임스 힐은 이 땅을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불화받은 것이랍니다. 철도왕과 목재왕이 만나서 담판을 지었는데요. 1900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유지 거래가 이렇게 성사된 것이랍니다. 경기도만한 크기의 땅이었지요. 통나무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없던 때라 주위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만류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913년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면서 그는 본사를 시애틀 공항 근처 타코마로 아예 옮겼지요. 그 결과 태평양에 기반을 둔 전 세계 목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이를 계기로 시애틀이 세계 목재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어하우스는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펄프, 합판, 종이, 합성 목재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건축, 가구, 선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목재 사용법도 연구하면서 시장을 다각화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그는 목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목재를 하나의 작물로 본 것이죠. 이들 혁신의 결과 와이어하우스가 설립한 가족회사는 지금까지도 세계 목재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된 것이랍니다. 자, 정리할 시간인데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저 사람은 나의 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와이어하우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신디케이트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현명하게 관리한 것이 그 증거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세는 우리 경영자들이 꼭 배워야 할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